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잠정 중단됐던 독감 백신 무료 접종도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만 13세에서 18세까지 중고생부터입니다. 재학 중이 아닌 학교 밖의 청소년도 전국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는 모두 102명으로 늘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된 내용을 안기정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해외 유입 환자가 33명까지 늘면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엿새 만에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대전의 추석 모임 관련 일가족 감염은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 직장 등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보수단체들이 오는 일요일에 도심 집회 강행을 예고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상온 노출 사태로 중단됐던 중고등학생에 대한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오늘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70살 이상, 오는 26일부터는 62살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 접종이 시작됩니다. 중국 누리꾼들이 인기그룹 BTS의 수상 소감이 중국을 모욕했다며 공격했다가 되레 편협한 민족주의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중국 측의 공격에도 BTS는 미국 빌보드 순위 1, 2위를 동시에 차지하는 기록을 세우면서 병역 연기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증언을 지시하자 민주당은 윤 총장 가족이 연루된 수사도 엄정하게 하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논란 검증해보겠습니다. 대전에서 추석 연휴 가족 모임으로 시작된 집단 감염이 어린이집에 이어 교회 수련회까지 번졌습니다. 방역당국은 수련회를 주최한 교회 측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엄중히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연수원 정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이곳에서 지난 8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교회 수련회가 진행된 뒤 확진자가 잇따랐습니다. 참석자 가운데 가장 먼저 감염이 확인된 건 대전 일가족 확진자 중 목사 부부였습니다. 방역당국 조사 결과 당시 수련회에는 대전과 전주에 있는 교회에서 7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후 전주에서 교회 전도사가 대전에서도 참석자들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전시는 교회 측이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을 진행해 방역수칙을 어긴 것으로 보고 고발 등 합당한 책임을 묻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봐서 명백하게 우리가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좀 더 조사를 해가지고 고발 조치를 하고. 추석 연휴 기간에 함께 식사한 대전 일가족 7명이 집단 감염된 뒤로 감염고리는 어린이집과 병원, 한국조폐공사 등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이 중 어린이집에서 원아와 교사들이 감염된 뒤 가족들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대전 지역 하루 검사 물량이 1000건에 육박하기도 했지만 접촉자 검사가 끝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가 감염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또 일가족 확진자들의 최초 감염 경로가 밝혀지지 않은 점도 방역당국을 긴장하게 하고 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올라섰습니다. 지역 환자는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지만 해외 유입이 최근 증가세로 돌아서 전체 규모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는 추이 감시 국가의 추가 지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신규 환자는 102명으로 엿새 만에 세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확진 규모를 끌어올린 건 해외 유입인데 지난 7월 말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어학연수를 위해 국내로 들어온 네팔인들이 무더기로 감염된 데 이어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도 집단 감염이 확인된 겁니다. 네팔 사례는 민간기관 요청으로 러시아 선원은 입국 조건에 따라 PCR 음성 확인서를 내고도 확진됐습니다. 음성이었다 하더라도 그 잠복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귀국 이후에 양성으로 판정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 국가에서의 그 PCR 검사에 있어서의 신뢰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추가 검사 등 관리를 강화하고 추이 감시 국가를 확대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이 감시 국가의 대상을 좀 더 한 개 나라 정도 지금
확대하는 것으로 논의를 했고 조금 더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내 발생은 오르내림을 반복해 추석 연휴 여파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려했던 추석 연휴 이후에 과거 5월이나 8월 중순과 같은 폭증은 억제되었다고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을철 단풍놀이로 관광객이 몰리는 상황을 또 다른 고비로 꼽았습니다. 단풍 방역을 강조한 정부는 여행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어쩔 수 없이 가게 될 때는 개별 식사와 마스크 착용을 당부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거나 방역 지침을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일단 한 달 동안 계도 기간인데요. 시행 첫날 어떤 모습이었는지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버스를 옮겨 타는 출근길. 탈 때도 내릴 때도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없었는데 평소에 탔을 때 한두 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한 지 어느덧 5달. 지키는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5월 이후 서울에서만 미착용 신고가 3,000건에 이르고 폭행이나 난동으로 이어져 경찰 수사까지 이뤄진 경우는 200건을 넘겼습니다. 마스크를 안 쓴 분들이 그래도 보이긴 합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장소면 그분을 먼저 이제 보내고 제가 탄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좀 피해서 다니거든요. 이런 경우 직접 벌금을 물릴 수는 없었는데 이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착용이 필수인 장소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달라지는데 현행 1단계에선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12개 시설이 2단계에선 오락실이나 일반 음식점 등까지 포함됩니다. 마스크를 코 끝까지 올려 쓰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카프 등 옷까지나 바이러스가 새어나올 수 있는 밸브형 마스크를 써도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여럿이 모이는 대중교통이나 집회 장소에선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항상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의료기관 안에서 전파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사회보다는 보다 더 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24개월 미만 영유아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은 안 쓰는 게 원칙이고 씻거나 음식을 먹을 때 수어 통역을 하거나 무대에 오를 때도 예외로 합니다. 대화를 하지 말고 식사 전까지 마스크 쓰고 식사가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만 마스크를 벗고 끝나고 마스크를 쓰고 다시 간단한 대화 정도 하고 바로 나오기. 다음 달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입니다. 방역 당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지 이틀째입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로의 복귀를 반겼지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달라진 도심 풍경과 함께 YTN의 여론조사 결과를 김경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출입이 통제됐던 한강공원이 거리두기 완화와 함께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을 햇볕 쬐러 나온 사람들은 거리두기 단계가 낮아지며 마음의 여유도 생겨난 모습입니다. 정신적인 피로감이 굉장했었는데 사실은 가을이기도 하고 해서 마스크가 이제 생활화돼서 내심 되게 기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지켜야 될 수칙들을 제대로 지키는 상태에서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들 밥벌이 걱정이 좀 덜어질까 기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장사도 해야 되고 너무나 이 피부로 와닿게 피해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정부에서 유연성을 두고. 하지만 확진자 숫자의 변동폭이 큰 만큼 아직은 안심하기 이르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방역의 고삐가 풀리면서 다시 신규 확진이 많이 늘어날까 불안하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유치원에는 원어민 선생님도 계시고 근데 이제 다 젊으시고 그러니까 무증상이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클럽도 혹시나 가시지 않을까. 갑자기 확 풀리니까
저희는 아이들 키우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불안해요. YT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민심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에게 물었더니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가 적절했다는 응답은 62.5%, 부적절했다는 답변은 35.2%였습니다. 거리두기 완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강화된 거리두기가 좀 더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도 상당수입니다. 응답자의 나이와 지지 정당에 따른 답변도 다소 달랐는데 18세에서 39세까지는 적절과 부적절 응답 비율이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4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7대 3 정도로 적절하다가 우세했습니다. 또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응답자는 81%가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답했지만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서는 51%만 정부 조치가 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보수단체들이 이번 주와 다음 주 일요일 서울 도심에서 또 야외 예배와 집회를 강행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8.15 집회 참가자 국민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 오는 18일과 25일에 1,000명이 참가하는 야외 예배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습니다. 집회 장소는 서울 세종문화회관 인근의 3개 차로와 인도 400m 구간입니다. 또 다른 보수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은 지난주에 이어 토요일인 오는 17일 차량 99대가 참여하는 드라이브스루 집회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도심 집회 금지 조치를 기존대로 유지하되 금지 기준을 현행 1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1단계 조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YTN이 연속 보도한 얼굴 인식 체온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 국정감사에서 당국의 소극적인 대응을 지적했습니다. 식약처장은 얼굴 인식 체온계 대부분의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준 기자입니다. 1m 거리에서 0.3초 만에 정확한 체온을 잴 수 있다며 폭발적으로 팔려나간 얼굴인식 체온계. 하지만 YTN 취재 결과 의료기기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체온계인 사실이 드러났고 체온 측정도 부정확했습니다. 식약처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4개월 동안 현재 시장 곳곳에서 쓰이고 있는데 4개월 동안 방역이 말 그대로 뚫렸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식약처 국감에서도 소극적인 대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불법 의료기기 단속에 소홀했던 점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혹시라도 불법 체온계로 인해 방역에 문제가 생길까 봐 매우 우려가 커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얼굴인식 체온계는 민간뿐 아니라 전국의 관공서에서도 방역 활동에 활용되고 있는데 식약처장은 대부분 성능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성능이 입증된 카메라가 있기는 합니다만 아마 대부분은 성능 입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얼굴인식 체온계는 의료기기에 속하지만 업체 측은 열화상 카메라가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공산품이라고 주장하는 상황. 식약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 국회의원과 협의해서 일정 부분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타부처 협조해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 국감에선 독감 백신 관리 문제가 주요 화두였습니다. 특히 백색 입자가 발견돼 61만 명분의 백신이 회수된 것과 관련해 초기 대응 실패를 질타하는 지적은 여야 가리지 않고 쏟아졌습니다. 밥을 지었는데 밥이 상했어요. 그 안에 탄수화물 양은 절대량은 똑같을 거예요. 저는 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걸 국민들이 상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식약처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사실 국민적 신뢰는 잃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식약처장은 걱정을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철저한 원인 조사를 통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만으로 13살부터 18살 이하 중고교생부터 독감 백신 무료 접종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독감 백신 상온 노출 문제로 무료 접종이 중단된 지 3주 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과 검진기관에는 대기줄이 길었다고 하는데요. 엄윤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유료와 무료 독감 예방 접종을 모두 하는 대형 검진센터. 대기줄이 계단을 따라 길게 늘어섰습니다.
접종을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줄이 만들어지더니 이곳 대기 공간에는 한때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최근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접종하려는 사람이 는 데다 중단됐던 무료 접종이 만 13살에서 18살 사이 청소년부터 재개되면서 더욱 몰린 겁니다. 동생이 중학교 2학년인 아직 어린 나이라 어머니께서 걱정하셔서 예방접종하러 왔습니다.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지금 독감도 유행할 시기인 것 같아서 예방접종을 해야 되나 또 걱정을 많이 했긴 했는데 어쨌든 뭐 뉴스에 보니까 뭐 괜찮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또 독감까지 같이 겹쳐지면 더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예방접종하러 나왔습니다. 예방주사를 맞으러 이 센터를 찾은 사람만 하루 평균 1,500여 명에 이릅니다. 저희 기관에서 해마다 많은 접종자가 있기 때문에 초기에 이제 물량을 확보해서 물량 걱정은 없습니다만 조기에 이제 소진이 될 것으로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10월 이전에 맞아주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반면 백신 물량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일부 병원에선 헛걸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백신이 떨어졌다고 해 병원 여러 곳을 돌았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다 수량이 다 동난 거예요. 접종식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중단이 돼서 그래요. 제약회사 그쪽에서 만들어서 줘야 되는데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는데 들어오질 않으니까 저희는 알 수가 없죠. 3주 만에 재개된 독감 무료 예방접종 사업은 연령대별로 시기를 나눠 이뤄집니다. 만 13살부터 18살 사이 청소년을 시작으로 오는 19일부터는 만 70살 이상, 26일부터는 만 62살부터 69살까지 어르신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상온 노출과 흰색 입자 발견 문제로 현재까지 회수한 백신 물량은 100만 명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추가 생산으로 우선 충당해 공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백신 부족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국정감사의 뇌관으로 떠오른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장에선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금융감독원의 연루 의혹과 부실 감독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청와대와 여당 인사들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 대해 조작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이 거론된 옵티머스 내부 대책 문건인 이른바 펀드 하자 치유 관련 문건을 금융감독 수장으로서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 윤석헌 금감원장은 신빙성이 낮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문건을 100% 부정하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란 문건 보셨습니까? 얼핏 봤습니다. 얼핏 봤습니까?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이걸 보고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이 없다는 진실성이 좀 낮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일부는 또 진실인 것 같고 없으십니까? 그 문건을 100% 부정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공통점이 청와대 인사가 관여돼 있다는 건데 청와대 인사가 관여됨으로 인해서 금감원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아닌가. 그래서 피해가 커진 거 아닌가.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사모펀드 피해를 막지 못한 시스템과 피해자 구제 방안 등에 대한 질의에 집중했습니다. 특히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운용 실태가 다단계 금융 사기인 폰지 사기에 가깝다며 철저한 확인을 촉구했습니다. 감독원과 같이 한번 살펴서 그 방향 자체를 불안전 판매가 아닌 사기로 보면서 검토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부분을 사기로 이렇게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이슈들이 이어지고 시간도 많이 이제 소요가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윤 원장은 또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 관련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확인된 불법 행위에 대해선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큐두입니다. 민주당은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 게이트로 규정한 야당의 공세에 맞서서 문제될 게 없다며 정면 돌파 의지를 보였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주장대로 의혹 부풀리기인지 확인하기 위해 특별검사 제안을 받으라고 압박했습니다. 송재인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국정감사장에서 새로운 자료를 공개하며 옵티머스의 정관계 로비 의혹 공세에 힘을 쏟았습니다. 금융위원회에 이어 이번에 도마 위에 오른 건 금융감독원. 옵티머스 회장과 대표의 통화 녹취록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VIP로 대접했다는 내용이 담긴 겁니다. 그거가 되면은 일단은 이억주 문제는 끝나는 거네, 그죠? 예. 금감원 지시로. 네네. 잘 됐네. 다음 주 금감원 가는데 거기서 뭐 VIP 대접해준다고? 이 통화에서 최응식 전 금감원장이 거론됐는데 옵티머스 고문을 지낸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 사단으로 불린 인물입니다. 게다가 통화 주체인 당시 양 회장과 이 전 부총리 그리고 최 전 원장은 경기고 동문으로 묶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인맥이 움직여 옵티머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동원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비리 의혹의 시작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동시에 옵티머스 관계사로부터 사무실 집기 대여료를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진 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특별검사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이낙연 대표 말대로 진실을 밝히려면 현재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다며 특검 추진 제안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이 특검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낙연 대표의 말씀이 진정이라면 특검을 받아들여야 그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민주당도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나서 직접 알아본 결과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만큼 자신 있게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카더라 수준으로 규정하면서 오히려 비리 게이트라는 명확한 증거를 공개하라고 반격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가 아닌가 싶어서 아주 실망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이 권력형 비리라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으면은 면책 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하게 공개하면 됩니다. 현재 의석수를 고려하면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특검은 민주당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결국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양측의 공방 양상도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로 구속 기소된 핵심 인물들이 검찰에 붙잡히기 전에 중형을 피할 방안을 함께 논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계획은 결국 무산됐고 조사 과정에서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운영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에 나선 지난 5월 무렵 검찰 수사까지 가시화되자 김재현 대표와 이사인 윤모 변호사, 3호사채 발행회사 대표 이모 씨 등 핵심 인물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펀드 사기와 관련해 적어도 징역 30년은 나올 것이란 내용까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처벌을 피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윤 변호사가 모든 책임을 지면 외부에서 김 대표와 이 씨가 운영 중인 사업장들을 통해 원금을 상환하고 이를 통해 윤 변호사도 정상을 참작받아 집행유예로 나오게 하겠다는 계획이 유력하게 논의됐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문서로 작성됐고 검찰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치밀한 계획은 실행으로 옮겨지진 못했습니다. 김 대표가 다른 변호사와 별도의 자구책을 논의한 사실이 알려지며 서로 등을 돌리게 된 겁니다. 결국 이들 모두 구속을 피하지 못했고 지난 7월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실제 검찰 조사 과정에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대표는 2017년 성지건설 무자본 인수합병과 관련한 1차 펀드 사기는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가 기획한 거라며 책임을 돌렸고 2018년 이후 벌어진 2차 펀드 사기와 관련해선 윤 변호사와 이 씨에게 속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다른 3명은 한 목소리로 김 대표를 펀드 사기 주범으로 지목하면서 정관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윤 변호사는
아예 검찰이 내 변호인이라며 각종 내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옵티머스 관련 핵심 인물들로부터 주요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사실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물증 확보에도 나설 것으로 보여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 국정감사에서도 보신 대로 여야는 라임 옵티머스 사건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권력 게이트다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에 맞서서 여당은 근거 없는 의혹 부풀리기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검찰총장은 수사팀의 확대를 지시했는데 여권에서는 검찰총장의 장모 의혹 수사도 제대로 한번 하라 이렇게 신경전도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라임, 옵티머스 사실 두 개의 사건인데 둘 다 자산 운용이고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져서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달려들기 시작한 건데 두 사건을 좀 설명부터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모펀드를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돈을 모은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라임 같은 경우는 자산 운용을 하면서 실제로는 모펀드를 가지고 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그 수익을 돌려준 게 아니라 여러 개의 그 자펀드들에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이른바 돌려막기를 한 거다. 예. 이쪽에서 수익을 지급해야 될 부분들 새롭게 숫자를 모아서 그걸 가지고 지급을 하다가 이게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또 해외에 있는 해외 펀드 운용사에도 사실 그 해외 펀드 운용사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고 수익을 못 내고 있다는 사실을 감추고도 해외에 투자했던 것처럼 이렇게 이 고객들을 속였다라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요. 지금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국가 국채나 공채 이런 것들 이제 건전한 채권들을 매입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려서 돌려주겠다 했는데 사실 투자한 내역들을 보니까 뭐 대부업체 같은 곳들에 돈이 많이 가 있었던 위험성이 것이죠. 높은 것들인데. 위험성이 높은 것이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 두 개의 자산 운용사 둘 다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때는 이게 사단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이 고객들에게 이 돌려주기로 한 수익을 어떤 방법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이었는지가 굉장히 의아한 사건이긴 합니다. 피해 규모는 굉장히 크죠, 둘 다. 사실 펀드가 운영을 할 때마다 성공하는 건 아니겠죠. 네. 예, 실패하면은 그걸 이제 상각으로 이제 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손실이 났다고. 그랬는데 돌려막기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정권에 달라붙어 가지고 어떻게든 무마해 보려고 한다든가 뭐 아마 이런 의혹을 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일 문제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이 스타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이제 갑자기 등장하는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돈줄인 거죠. 예, 일종의 지주회사 역할인 거죠. 예. 거기에 회장은 자기 밑에 대표에게 청와대의 고위직한테 돈을 갖다 주라고 돈을 건넸다. 예. 그 돈이 제대로 갔느냐? 이게 이제 강수석과 관련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김봉현 회장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을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권력형 비리다 아니다. 아직까지 뭐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온 걸로 봤었을 때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수습하기 위해서 정치권이나 권력에 접근을 한 것들이 아직까지는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권력형 비리라고 하려면 뭔가 이런 펀드가 조성되는 과정에서부터 지금 그 부분이 들어왔고 수익을 누가 가져갔는지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도 뭐냐면 라임과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니까 이 부분을 조금이라도 좀 파악을 하고 무마를 해야겠다라는 걸로 해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그 회사의 대표인 이강세 대표에게 일종의 이제 로비를 지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지금 청와대 이제 정무수석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본인은 이강세 전 대표에게 그 비용을 지급을 했고 그리고 이 대표가 그 다음날 와서 만났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게 이 청와대 전 정무수석이 간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진술한 겁니다. 뭐 직접 만났다거나 돈을 정확하게 뭐 주는 걸 봤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막상 이강세 지금 대표 같은 경우도 5천만 원 받은 사실이 없고 그리고 사실 뭐 무마와 관련해서도 언론 관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한 1,000만 원 가량을 받은 사실 정도로만 있다. 그리고 강 전 수석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 애초에 중간에 이제 전달책으로 지목된 사람부터가 그런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요. 물론 강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아예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간단한 문제입니다. 돈을 이쪽에서 받아갖고 저쪽에 갖다 줬느냐, 안 갖다 줬느냐 이것만 가려내면 되는 건데 강기정 수석은 뭐 전혀 뭐 근거 없는 얘기다라고 하고 돈을
서로 주고받은 그 회사 내의 사람들조차도 말이 이제 헷갈리는군요. 그렇죠. 이게 신빙성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예. 청와대라는 장소에서 받은 것처럼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김봉현 의원의 진술 자체가 청와대에 들어간다고 해서 돈을 줬고 그래서 청와대에 갔다 오니 만났다고 하니까 본인은 그게 돈이 전달된 줄 알았다라는 거고 강전석이 그러니까 해명이라고 해도 해명인 거 아니죠. 사실 억울한 부분이니까 좀 뭐랄까 앞뒤가 안 맞으니까 청와대에 5만 원권 두묶음을 현금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다. 가방에 현금을 잔뜩 넣어갖고 청와대를 들락거릴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하죠. 이건 뭐 전 정무석이 해명을 하지 않더라도 예.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얘기죠. 왜 이제 여기서 불안해지냐면 한명수 전 총리 때도 그랬거든요. 네. 돈가방을 가지고 들어가서 놓고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이게 갑자기 실체가 없이 이상해지니까 또 어떤 얘기가 오갈지 이거는 아무튼 좀 조심스럽게 더 기다려 봐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옵티머스 관련해서는 문건이 이제 나돌았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 사태의 후유증을 어떻게 무마할 거냐라는 제목이 아마 문건인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고문의 이름으로 여러 이제 굵직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또 뭐 수익을 남긴 사람들의 이름이 막 등장하는데 그게 정관계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진짜 문건인지 아닌 문건인지 거기서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이제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라임 관련이었고요. 네, 지금 이건 말씀하신 건 옵티머스고. 옵티머스 관련인데 옵티머스에서 내부에 작성된 문건이 어떤 거냐면 금융위원회에서 이 옵티머스 관련해서 들여다보기 시작하고 있는데 네. 그 문건의 내용은 이 옵티머스의 수익의 설립과 운영에도 이 관여를 정부나 여권 관계자들 고위직들이 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사실이 중간에 드러나게 되면 이 사태를 정상화 시절에 드러나면 이게 권력형 비리인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금융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검찰에서도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뭐 추 장관이 밝힌 것처럼 이 부분에 구체적인 실명들이 거론되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건의 목적 자체가 상황으로 비춰봤었을 때는 이게 금융위원회에 지금 우리를 가지고 이러저러 문제가 있다는 게 외부에 알려지게 되면 마치 진짜 이게 어떤 권력이 개입된 그런 비리가 있는 곳인 것처럼 알려질 수 있으니까 당신들도 곤란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어떤 문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추미애 장관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대목을 한번 자꾸 좀 보고 넘어오죠. 펀드 하자 치유 제목의 문건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 문건 작성자들은 금감원 조사 등에 대비한 허위 문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3명의 실명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계 인사들 실명이 적혀 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는 것을 어제 중앙지검에서 반박 보도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걸 근거로 해서 여당은 면책특권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상한 사실을 뿌리지 마라. 근거도 없이 왜 뿌리느냐. 이제 이걸 이제 얘기하는 것 같고 야당에서는 이거 완전히 권력 비리 게이트 아니냐. 이제 이러는 것 같습니다. 벌써 뭐 이른바 지라시라고 하는 곳에서는 구체적인 이름들도 뭐 돌아다니는 일도 그렇죠.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중앙지검의 공식적인 입장 자체는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된 그런 문건은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권의 실력자들도 우리하고 연결이 돼 있다라는 식의 어떤 내부 문건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 만약에 거기에 실명이 있다라면 사실 검찰에서 이게 금융자료 조회를 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판매를 했던 펀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구입하고 자금이 오고 가는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어야 그 문건이 진짜인 것이지 이름이 들어있더라도 그 금액이 오가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펀드에 운영하고 펀드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지금 문건이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을 논란을 끝내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투자를 해서 고액의 수익을 남겨간 정관계에 큰 인물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건 진짜 기록에 남아 있을 테니까 그건 뒤져보면 바로 나오는군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이걸 갖다가 밀어줬다. 고위직 인사들이 연루돼 있거나 개입돼 있기 때문에 잘 옆에서 밀어줬다라고 하는데 그 고발 내용 녹취록을 공개했는데 한번 좀 보고 오시죠. 오시려면 시간이 좀 걸리시긴 하시겠네요. 네네. 오늘은 혹시 오늘이요? 있으세요? 갖추시면 한 5시 네네. 오실 수 그때까지 있으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서류 갖고 오실 때 뭐 혹시 네. 뭐 공문이랑 신청서 있으시잖아요. 예예. 그거 날짜를 오늘 날짜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래요. 12월 5일로 돼 있는데. 예, 그쵸. 그거는 날짜가 너무 앞이죠. 예, 위원장님. 녹취록 들어보면은 이 사기 펀드 업체 대주주 변경 사업 신청하는데 오히려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이 5시까지 올 수 있느냐? 날짜가 앞이니 바꿔달라. 직접 1층 민원실까지 내려가서 서류 신청을 받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게 아니죠. 당연히 친절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티머스뿐만 아니라 저런 걸 다른 분들 전화 와도 친절하게 해야죠. 접수 관련은 문의하면은 뭐 이렇게 한 번에 와서 다 끝나라고 이렇게 2번 하지 말라고 친절히 알려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커다란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관련된 기관의 대주주를 변경하는데 금융위원회가 뭐 서류를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고 컨설팅 업체냐? 지금 야당은 이렇게 이제 야단을 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시점이라는 걸 봤었을 때 사후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는 업체라는 것이 드러난 이후에 대주주자 변경을 한 거냐?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뭐 펀드 관리 업체, 자산 운용 업체라고 했었을 때 주주를 변경하는 거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좀 전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해명을 하는 바와 같이 주주 변경 같은 것들이 흔하게 이루어지는 우리가 이제 이름하는 관공서에서 글자 그대로 많은 자주 이루어지는 민원은 아니잖아요, 성격적으로. 그렇죠. 그러면 이 금융위원장이 저런 업무는 사실상 실제로 1층에 와서 접수를 해가는 게 맞다라고 하셨으면 그 부분은 뭐 다른 업체들이 정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논쟁을 여의도에서 벌일 게 아니라 뭐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보니까 늘 이렇게 기관에서 갑질한다고 이제 야단을 맞고 하니까 친절하게 대하려고 한 것이다. 아마 이런 해명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문제는 그럼 이걸 수사를 하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뭐 조목조목 다 따져보면 나올 만한 건 다 나올 텐데 문제는 누가 수사를 하는데 그걸 믿을 수 있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검찰총장과 반검찰총장 이렇게 자꾸 나눠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서 수사를 하면 이쪽이 못 믿는다 그러는 게 당연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를 해왔었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이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다 보니까 거기에 윤석열 총장이 이 중앙지검 수사에 대해서 수사팀을 추가 보강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면서 마치 이제 중앙지검의 수사 자체를 못 믿는 상황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정치권에서도 오히려 이제 여당에서조차도 이 추미애 장관에게 빨리 그 보강하는 거 승인을 해줘라.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도록 해라. 그래야 이 부분이 오히려 정치적인 논란이 소모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할 수 필요한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야겠죠. 뭐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그 경제범죄수사부에 이게 권력형 비리가 연루돼 있으니까 그쪽에를 맡겨야 되는데 일반 경제 사건으로 보면 안 된다. 뭐 이런 데서부터 이제 논란이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반부패 수사부로 가야 되냐, 조사부로 가야 되니, 남부지검에 있는 여기 증권수사단을 왜 없앴느니 여러 가지. 근데 이게 아시겠지만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구조를 전체적으로 바꾸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옛날 거를 가져다가 또 이게 있느냐 없느냐 바꾼 거 아니냐 이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죠. 아무튼 일단 검찰 수사가 빨리 진행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지 이 권력 게이트가 또 길어지면 국정이 또 상당히 공백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 사병 A씨가 자신의 인터뷰를 왜곡하고 사실관계를 조작했다며 조선일보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지난 7월 6일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A씨가 말한 내용이라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를 보고하기 전 상부에서 먼저 휴가 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사실상 타령이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기점으로 추 장관 아들의 군 복무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보수 언론과 야당까지 논란에 가세하면서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는데요.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걸개 그림까지 내걸었다가 북한군 모습이라는 소동을 빚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A씨 측이 돌연 입장문을 내고 기사의 상당 부분이 A씨가 한 이야기가 아니거나 A씨의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자의적으로 판단 왜곡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A씨의 대리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기자에게 강력 항의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의 정정과 삭제를 수차례 요구했지만 기자는 데스크가 반대한다며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요청했다면서 조선일보가 정정 보도나 공식 사과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갑작스러운 제소 소식에 누리꾼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A씨의 폭로로 몇 달 동안 나라가 난리였는데 그동안 잠잠하다가 이제 와서 인터뷰가 왜곡이었다고 하면 그만이냐는 비판부터 고소 고발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빗대 내 편, 네 편 구분 안 되는 고소 고발 춘추 전국시대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습니다. 검찰이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가운데 해당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는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의 상설 전시물들에 북한의 대남 도발 기록은 없고 산업화의 역사도 폄훼하는 등 이른바 좌편향됐다는 언론 보도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 분석 결과라며 인용 보도를 했는데 과연 사실인지 팩트체크했습니다. 고한석 기자입니다. 상설 전시실에 촛불 집회는 있고 천안함은 없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좌편향됐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 분석을 토대로 역사박물관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며 비판한 한 신문의 단독 보도입니다. 1999년 1차 연평해전, 2002년 2차 연평해전 전사자인 고 조천영 중사의 유품까지 2008년 박왕자 씨 피격 사건을 비롯해 대남 도발의 역사가 대부분 전시돼 있습니다. 천안함 사건은 전시물이 아닌 연표 등에 기록돼 있습니다. 전시물을 주제별로 분류하면서 앞부분에 간략한 설명을 붙인 것을 두고 촛불 집회는 있고 천안함은 없다는 식의 보도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짧은 문장으로 남북관계 전체를 한 4-5줄 정도 안에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뭉뚱그렸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 전시에 대한 어떤 이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산업화 성과는 경제력을 일부 재벌에 집중시켰으며 불평등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같은 설명이 경제 발전이라는 주제의 전시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에는 한강의 기적을 이룬 정부와 기업의 역할도 함께 언급됩니다. 전시물들을 봐도 산업화의 어두운 면만을 부각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역사박물관이 색깔론에 휩싸인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2년 말 개관 직후에는 지금과는 정반대로 보수 시각으로 쏠렸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지금 논란이 된 5층 현대사 전시관에는 구술 자료와 디지털 자료를 빼고도 1,1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실은 5층에서 사진 41장을 찍었고 보수 언론은 그것이 전시관 분석 결과라며 다시 해묵은 색깔론을 꺼냈습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고교생 아들에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피격 공무원의 유가족인 이래진 씨는 YTN과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등기로 문 대통령의 편지를 받았다며 내일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편지의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답장에는 유가족에 대한 위로 메시지와 함께 진실을 밝히겠다며 해경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주민분들이 여기 대신 이렇게 경비 근무를 쓴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경비원을 대신해서 이렇게 근무를 쓰게 되셨나요? 원래 그 두 분이 10년 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셨는데요. 한 분이 그 한 달 보름 전에 췌장암 판정을 받으셔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이제 몇 분이 나오셔가지고 대신 근무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예. 병원 중에 있는 사람 갖다가 놔두고 우리가 근무자를 갖다 다시 이제 우리가 채용할 수도 없고 자진해서 나와서 하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주민이 전부 다 동의를 해가지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어떻게 고마울 수가 없지. 9시까지. 주민들이 이제 한 얼마 정도 이렇게 내자고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이제 1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이게 좀 나도 낼게요 해서 전체 주민들이 이제 해서 88세대, 50세대가 이제 모금 활동에 참석해 주셔가지고 참여하셔가지고 약 500만 원 모았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모금을 요 소독제하고 요걸 이제 이렇게 주민들 위해서 손자들하고 다 대동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괜찮은겨? 아유, 고생하십니다. 예. 아유,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오는 12월로 예정된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조 씨가 살게 될 경기도 안산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안산시는 정부의 법 제정을 요구하는 한편 곳곳에 방범용 CCTV를 늘리는 등 여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오가는 행인과 차량으로 복잡한 주택가 한복판에 방범용 CCTV 설치가 한창입니다. 여느 방범 CCTV와 마찬가지로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내내 관찰하며 만일의 사태 발생에 대비합니다. 위험에 처하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비상벨을 누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제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앞으로 어떻게 조치하실 수 있어요? 여기 상주에 계신 경찰님께 바로 통보하게 됩니다. 이 CCTV에는 안면인식 시스템도 적용해 사진을 입력한 특정인의 동선을 바로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안산시는 현재 3,600여 개인 CCTV를 내년까지 7,800여 개로 대폭 늘릴 계획입니다. 저희 동네가 골목골목 어두운 곳도 있고 좁은 골목이 많은데 CCTV가 많아진다고 하면은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공중 화장실에도 비상벨이 설치돼 벨을 누르면 바로 경찰이 출동하는데 벨을 누를 수 없을 때는 소리만 질러도 경찰과 통화가 가능합니다. 안산시는 이와 함께 강력범에 대한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고 주택가 순찰을 강화하기 위해 무술경관 채용 등 다양한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의 인권보호와 이중처벌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산시 74만의 안산 시민의 인권과 안전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시스템을 동원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2008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형량이 미흡하다는 논란을 초래한 12년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 예정인 조두순. 조 씨가 원래 살던 안산시에서 살겠다고 밝히면서 강력범에 대한 형량 강화와 함께 출소 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대학 신입생 선발 때 지역 간의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방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어 뽑는 제도가 지역균형 선발 제도입니다. 서울대 한 학과에서 지역균형 선발 지원자를 모두 탈락시키고 그 인원을 정시로 바꿔 뽑은 것이 확인됐습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밝혀내고 서울대에 기관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 밖에도 6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신현준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서울대 특정학과의 수시 모집 요강입니다. 지역균형 선발 전형으로 6명을 뽑게 돼 있지만 면접에서 지원자 17명을 모두 탈락시켰습니다. 관악 C등급은 30%만 주도록 권고해 놨는데도 학업 능력 미달, 대학 인재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 C등급을 준 겁니다. 이 학과는 전형 인원 6명을 정시로 2월에 뽑았다가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성균관대는 2019학년도 학생부 종합평가에서 자기소개서나 교사 추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직업을 기재한 82명을 적발했습니다. 모집 요강에는 0점 처리하도록 돼 있지만 45명은 불합격 처리하고 37명은 문제없음 처리해 관련자를 중징계하고
탈락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밖에 건국대와 성균관대, 경희대는 교사 추천서를 거의 똑같이 낸 지원자를 적발하고도 서류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거나 사후 검증을 하지 않아 중징계와 주의를 받았습니다. 교육부는 6개 대학을 감사해 7명을 중징계하는 등 108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하고 기관 경고 등 행정조치 5건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입 전형 과정에서 유사한 지적 사항이 반복될 경우 교육부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교육부는 그러나 과학고나 영재고의 학종 합격률이 일반고의 3배에 가까워 대학들이 금지된 고교 등급제를 적용한 정황을 잡고 조사했지만 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The Korea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네, 중국의 누리꾼들이 BTS에 대해 공격을 가했다. 오히려 과격한 민족주의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 BTS의 수상 소감이 중국을 모욕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취재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현아 기자. 네. 예. 중국 네티즌들,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룹 방탄소년단 이 BTS가 한미 친선협회인 코리아 소사이어티에서 주는 상을 받았는데요. 이 상의 이름은 벤플리트, 1950년 한국전쟁에 참전한 그 장군의 이름을 따서 만든 상입니다. 예. 1992년부터 한미 관계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에게 매년 수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이 상을 받고 발표한 수상 소감이 논란이 된 겁니다. 내용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Korea Society's 2020 annual gala is especially meaningful as this year marks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always remember the history of pain that our two nations shared together and the sacrifices of countless men and women. 네, 이 중국인들은 이 한국 전쟁을 한미 원조, 그러니까 즉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전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BTS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이, 의도도 없이 이 수여자인 한미 친선협회에 맞게 이 두 나라 사이의 친분을 강조한 건데요. 중국 네티즌들이 이제 한국 전쟁을 자기들 관점에서 해석해서 비판을 한 겁니다. 이들은 지금 보고 계시는 건 BTS의 공식 계정 SNS 웨이보 중 하나인데요. 이제 뭐 한국 전쟁에 참전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가 존엄을 깎아내리는 발언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심지어 한국 제품 불매 운동 움직임까지 보이자 중국에 진출한 삼성이나 현대 등 우리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이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다른 나라에서도 오히려 중국 측의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고요? 네, 뭐 대부분 이 중국인들이 과도한 민족주의를 보이고 있다는 반응입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요, BTS가 이제 진심 어린 포용성으로 잘 알려진 인기 그룹으로 수상 소감은 악의 없는 말 같다고 평가를 하면서 중국에서는 국가보다 중요한 아이돌은 없다는 해시태그가 유행하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예. 또 로이터 통신은 이번 논란은 세계 2위인 경제대국 중국에서 대형 브랜드들이 마주할 수 있는 정치적 지뢰를 보여준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각국의 네티즌들도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주로 보이고 있고요. 또 한국인 출신 보이밴드가 자국을 위해 싸워준 나라의 희생에 감사하다고 말한 게 뭐가 잘못됐냐 이런 반응들이 많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중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전쟁의 맥락을 이해하기보다는 이제 그 아주 좀 부분적으로 남겨져 있는 우리가 미국을 막아냈다 같은 어떤 최근에 들어선 아주 고양된 민족주의 인식에 한국전쟁 인식이 이제 섞여 들어가면서 생기는 그런 혼돈이 아닐까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중국을 제재하고 예. 중국의 기업들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마 감정이 확 격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국제사회의 반응이 이러니까 중국 정부도 좀 물러서서 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이 BTS 소감 내용에 대해서 중국인들이 반발이 커지자요. 중국 외교부가 관련 질문을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받았었습니다. 예. 근데 중국 외교부는 양국 관계와 국제사회의 역풍을 의식한 듯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也注意到中国网民对此事的反应。我想说的是，以史为鉴，面向未来，珍爱和平，促进友好，应该是我们共同的追求，值得我们共同努力。 네, 또 중국 측은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 기사도 삭제를 했습니다. 예. 내용 보면 이제 어제 BTS의 수상 소감이 중국 네티즌의 분노를 일으켰다 이렇게 전했던 황구시보 기사가요. 오늘은 홈페이지에서 삭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결국 BTS의 리더가 아주 의연한 말을 했어요. 네. 키가 자라면 그림자도 길어지는 거죠. 뭐 이렇게 발언을 했던데 그렇게 내면 세계를 갖고 가면서 멋진 아티스트로 자기들만의 음악 세계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길 저희가 기원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주에서 어린 남매가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하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최근 중학생 2명이 문을 닫은 해수욕장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는데요. 폐장 해수욕장이 안전 사각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고재형 기자입니다. 마을 주민과 관광객이 물에 빠진 아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바다로 뛰어듭니다. 파도에 떠내려간 6살 남자아이를 구조한 뒤 응급처치를 합니다. 사고가 난 시각은 낮 12시 30분쯤. 폐장된 해수욕장에서 어린 남매가 물놀이하다 동생이 파도에 떠내려가자 누나가 이를 구하려다 같이 물에 빠진 겁니다. 엄마하고 딸은 살려달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관광 오신 손님들이 그 광경을 봐가지고 저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저희들이 구하게 됐었습니다. 8살과 6살 남매는 구조 뒤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다행히 의식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살이 빨라 위험한 곳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진 곳입니다. 저 바위 있는 쪽이 내려가다가 쑥 꺼져요. 깊어요. 물이. 성인도 거의 목에 찰 정도로. 이번에 사고가 난 곳은 평소에도 물놀이 사고가 잦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해수욕장이 개장돼 있을 때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만 지금처럼 폐장된 시기에는 안전요원이 없어 사고에 취약합니다. 최근에는 가을철에도 해변이나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더욱 큽니다. 폐장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선 지난 5일 중학생 2명이 물놀이하다 높은 파도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나기도 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폐장 해수욕장 물놀이 사고.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네, 꽃으로도 아이를 때려서는 안 되고 이제는 부모라도 아이를 때릴 수 없습니다. 보시죠. 네, 사랑의 매, 부모의 체벌 이제는 법으로 안 됩니다. 가해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민법과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 또는 통과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예. 그동안 민법 제915조는 어떻게 돼 있었냐면 친권자는 그 자녀를 보호 교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이 62년 만에 사라지는 겁니다. 이 조항 때문에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번 보십시오. 아동 학대인데
가르치느라고 했다라고 하는 바람에 아동학대로 인정이 안 됩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법적으로 민법 915조에 다 있지 않냐라고 해서 빠져나갑니다. 또 학대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동복지법을 만들었는데 민법하고 부딪힙니다. 부모 징계권 삭제가 바람직하다고 이미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도 했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가정폭력에 대해서 더욱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잘 보십시오. 네, 현장에서 가정폭력을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습니다. 또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랬는데 제발 나가달라 그랬는데 나가지 않거나 자꾸 들어오면 이것 자체가 범죄가 됩니다. 그다음 가정폭력범 적금금지 위반에 그동안은 과태료였습니다만 이제는 징역, 벌금, 구류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금 금지 대상에 집과 직장에 오지 말라가 아니라 그 사람 근처에도 오지 말라라는 게 추가됐습니다. 법안에 따라서 내년 1월이나 그 이후에 시행이 됩니다. 그러나 꽃으로도 아이를 때리지 마라, 이 말을 맨 처음에 했던 프란시스코 페레 한번 얘기를 읽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교육에는 아이가 가진 능력을 키워주는 것 외에 자기가 가르친다거나 훈육시킨다거나 어떻게 만들겠다거나 무엇이든 이외의 목적이 끼어들어선 안 된다. 페레의 당부였습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고 열흘 만에 대선 유세를 재개했습니다. 백악관 진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환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현장 유세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 부부의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알려진 지 열흘 만입니다. 플로리다주 샌포드 공항에서 기다리던 지지자들에게 마스크를 던져주며 연단에 오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건재를 과시했습니다. It's great to be back in my home state, Florida, to make my official return to the campaign trail. I am so energized by your prayers and humbled by your support. We've had such incredible support. 유세에 앞서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음성 판정 사실을 알렸습니다. 며칠 연속으로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는데 언제부터 음성이 나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몸 상태가 완전한지에 대한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재개를 서두른 것은 선거를 3주 앞두고 바이든 후보에게 뒤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고 있는 오하이오주를 찾아 승세 굳히기에 나섰습니다. First president of modern history to leave office with fewer jobs than he had when he came to office. Donald Trump's only plan is more tax cuts for the wealthy. 이번 미국 대선은 미시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함께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등 6개 주의 승패가 결과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막판 뒤집기를 위해 이번 주 내내 이들 지역에서 대규모 현장 유세를 벌일 계획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시청취자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립니다. 네,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관련해서 2813님, 거리두기가 완화돼 안심했는데 다시 확진자가 3자리로 늘어나 재확산이 우려됩니다. 해주셨고요. 예, 그리고 BTS의 수상 소감에 대해서 중국 누리꾼들이 공격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0815님, 남과 북은 다릅니다. 중국은 북한을 도왔고 남한을 공격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셨습니다. 네, 유튜브를 통해서 평화지킴이 님도 BTS는 평화를 말했는데 중국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군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의 의견 소개해드렸고요. 오늘은 모월의 오늘 밤 너에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대로 오늘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네, 마스크 착용과 함께 급변하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말하고 싶은데 넌 어떤 맘일까? 좋아한단 말론 내 맘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아. 널 보고 있음 시간이 멈춘 것 같아. 이대로
계속 보고 싶어져. 오늘 밤 너에게